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3월 22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자,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세상 어느 국가 못지않게 거의 최상위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드론을 개발하고 있죠. 그것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산업이 가지는 어떤 우리가 잘하는 분야,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하고 이 미래 전장에 필요한 기술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개발을 하게 되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 드론이라는 무기 체계는 민수에서도 상당히 또 소요가 많이 되죠. 또한 여기 이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인공지능이랄까 통제 시스템 같은 것도 4차 산업,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민수산업으로 당장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CCTV를 통해서 중국의 무인 헬기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우크라이나전에서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 드론에서 이렇게 약간 박격포탄 같은 거 떨어뜨려서 상대방을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바로 활용되는 이 무인 헬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CCTV가 보여줬는데,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중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보고, 또 우리의 많은 무기 체계가 중국 무기의 동등 이상을 항상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에 해당하는 우리 무기 체계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자, 이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보여주는 동영상 중에 제가 하나가 캡처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이게 많이 지금 소형화되고 저렴해진 것 같아요. 상공 수백 미터에서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녁인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검은 부분에 장갑차고 그 주변에 한 대여섯 명의 병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무인기에서는 60mm나 80mm급 박격포탄 같은 거 하나 이미 떨어뜨려서 지금 낙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적외선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저 병사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포탄이 자기 옆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게 이제 전장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야간 상황에서 더더욱 상대방을 쉽게 발견한다. 낮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전장이 정말 많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전력의 평준화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 이제는 고가, 고기술의 결합체를 가진 절대적인 무기가 전장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이건 저렴하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냥 우리 장난감 같은 아주 조그만 드론에다가 수류탄 매달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뭐 드론 뭐 몇십만 원 정도 주면은 뭐 쓸만한 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체크해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헬기 드론이에요. 중국 CCTV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드론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이게 이제 블로피시 A2라고 돼 있고, 제가 좀 영문명을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수송 드론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 헬기가 이렇게 공사판에서 쓰는 거 있죠. 밑에 몸통이 아예 없는 거. 그래서 무거운 거 매달 수 있는 그런 헬기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소위 저기가 모듈화로 돼서 여러 가지를 매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법 중에 이번에는 공격 헬기 드론이고 유망해 보인다. 이것은 또 중국 사람들도 이번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의 이 유사한 무기 체계 활용법을 잘 봤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거는 자, 크기는 아주 작아요. 저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40kg이니까 전장에서 뭐 병사들이 조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차량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걸 가지고 다니려면은. 자, 임무 중량이 15kg 정도를 매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형태는 뭐냐면은 밑에 관이 수직으로 있죠. 원통형 관이. 저게 두 개의 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8개의 관이 매달려 있는 건데, 저기 60mm 박격포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독특하게도 전기 구동이에요. 동력이 전기로 하는 겁니다. 원통형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양쪽에 하나씩 매달려 있어서 총 2개인데 저게 배터리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IR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제 많이 보셔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앞에 이제 헬기 앞에 매달려 있는 건데 왼쪽에 제일 큰 렌즈가 가시광선, 즉 우리가 보는 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게 적외선이고 그거는 어둠 속에서 보는 거죠. 예. 오른쪽 밑에 2개가 나란히 조그맣게 있는 것은 아래 위로 레이저예요. 레이저, 하나는 송신, 하나는 수신. 그래서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거리 측정이고 또 무장을 레이저 유도 무장을 또 조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반사광을 쫓아가거나 또 빔 라이딩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레이저 광선하고 자신을 정렬시키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제3자를 유도해 줄 수도 있죠. 나는 레이저 광선만 쏴주고 제3자가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쏴줘서 이 무인기에서 발사하는 레이저 광선이 맞고 튀어나오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요만해졌다는 거죠. 이건 더 작아지고 더 정밀해질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이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람 손바닥보다 좀 큰 정도죠. 달랑 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무 중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한 1, 2kg? 뭐 많아봤자 3, 4kg?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정도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운용 반경이 보면은 이거는 뭐 인공위성을 활용하거나 뭐 GPS를 활용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운용 반경이 한 25km 정도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게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서 자동 비행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탐색을 해요. 그게 병력이든 또 뭐 탱크든지 사전에 그 알고리즘이 들어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 국가마다 노하우가 이제 갈려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위협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은 한계가 있다. 스스로. 그리고 저것이 내가 가진 무장으로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목표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어떤 것은 또 나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공유가 되게 되면 중국도 당연히 그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무기 체계한테다가 빨리 보내야 될지 타격 정보를 즉 좌표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것이 발사가 필요하다. 그게 뭐 화포이든지 아니면은 뭐 정밀 유도탄이든지 정밀 유도 로켓이든지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장갑인지 아니면은 그냥 트럭 같이 쉽게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자, 그런 것들이 AI가 이제 관여하는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여기도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잠깐은 나와 있어요.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예. 자, 지금 배터리가 2개 달리는 모습이 보이죠. 저건 제법 묵직하겠죠. 저 힘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아쉽지만 최대 운용 고도라든지 뭐 최대 속도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군의 내에서 개발 중이고 또는 채용된 그런 무인기에 대해서 이만큼 정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드론에 국한해서는.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무장이 장착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금 60mm 박격포탄을 8발 좀 장착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m가 상한선인지 까지는 모르겠으나 300m 상공에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전기로 구동되고 300m 상공이고 크기도 뭐 제가 봤으면 1m에서 1m 50cm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300m 상공에서 밤에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상대방을 찾으면은 상대방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네.
자, 운용 반경이 25km이기 때문에 어떤 부대급에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부대가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래서 무장을 60mm 탄을 골랐다는 그런 게 해석이 되거든요. 80mm 탄 달 수 있고, 숫자를 줄이면 더 무거운 것도 달 수 있죠. 120mm 탄도. 그렇지만 휴대하기가 어렵잖아요. 60mm 탄이면은 한 개 뭐 1kg, 2kg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무게가. 그러면 병사들이 나눠서 몇 발씩 넣고 다닐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뭐 중대급, 대대급, 뭐 이 정도, 우리로 치자면은 그 정도 급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해요. 예. 자, 이게 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탱크 포탑에 열려있는 그 출입구, 직경이 뭐 50cm 정도 될까요? 그런데도 넣잖아요. 박격포탄을. 상공 몇백 미터에서. 상당히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포탄이 투하되는 순간인데, 여기 보면은 뒤에 리본이 den기가 달려서 나오죠. 이 den기가 뭐냐면은 보니까, 이 포탄을 일단 장착을 하고 나서는 비행기가 이제 헬기가 뜨기 전에는 안전핀 앞에 신관 쪽에 안전핀을 뽑더라고요. 뽑고, 그 다음 투하를 할 때는 뒤에 den기가 뭐 리본이 이렇게 펼쳐져요. 저것은 아마 속도를 좀 늦춰주는 역할, 즉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근접 신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포탄을 수직으로 정렬해주는, 땅과 직각이 되게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레이더 근접 신관을 쓴다. 그래서 예전에 멍텅구리 포탄에다가 신관을 교체해서 재활용하는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포탄을 새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아주 많이 쌓여있던, 우리도 이제 60mm 탄, 그 포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일반 보병 부대에서는 그 60mm 포탄 우리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앞에 신관만 근접 신관으로 바꿔서 공중 폭발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물론 목표에 따라서 뭐 저기 참호 속에 있거나 이러면은 충격 신관을 쓰겠지만, 은밀히 다가가서 무방비 상태의 적을 공격할 때는 이게 공중 폭발탄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게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3m 상공에서 폭발하는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근접 신관이라는 것은 개발된 지가 오래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가끔 동영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도 봤을 때는, 그게 항상 뭐랄까, 그것을 발사하는 드론에서 찍은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땅을 맞고 폭발했는지 공중에서 폭발했는지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봤을 때는 그 뭐랄까, 근접 신관 기술이 뭐 첨단 기술도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공중 폭발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60mm 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3m 보면은 120mm 탄 박격포탄 같은 경우도 공중 폭발로 세팅을 하면 그건 한 5m, 그죠? 위력이 세면 좀 더 높은 데서 터져도 되겠죠. 그럼 살상 반경이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60mm 탄이기 때문에 3m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살상 반경은 반경입니다. 직경이 아니고 반경이 약 15m. 예. 그리고 이제 직경으로 따지면 한 30m 안에는 이제 살상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화면을 이제 쭉 실었어요. 예. 그래서 뭐 또 텐트 같은 것을 위장을 했더라도 천막 같은 것을 그 안에서 뭐 불을 피운다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래 되면은 그게 잡히는 거예요. 적외선 센서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시연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이 영상에 뭐랄까, 그 링크는 저기 설명란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레이더 근접 신관을 이제 앞에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제가 노란 동그라미처럼 둘러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 뒤에 있는 부분은 예전에 많이 쓰던 재고가 많이 있는 탄을 앞에 신관만 바꿔서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오래된 탄들에게. 60mm 탄이 현대에 와서는 좀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재활용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게 들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있느냐? 자, 예.
있고, 저것은 이제 8발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격력이 기존에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쿼드콥터보다는 훨씬 타격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더 장거리를 갈 거예요. 25km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훨씬 효과적이죠. 전기 구동이고 조용하고. 예. 자, 그런 면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예.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적나라한 장면들은 잘 안 보여주죠. 예. 그와 모양이 유사한 걸 하나 찾아볼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LIG 넥슨에서 4단이나 예단급 무인 자산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모양 비슷하죠. 근데 사실 내용은 많이 달라요. 중국 것이랑. 예, 잠깐 한번 보면은 최대 이륙 중량이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거는 우리 거는 200kg이에요. 중국 것은 아까 좀 전에 블로피시는 40k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중국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나 대대급이라면 우리는 예단급이나 4단급이에요. 최대 임무 중량도 차이가 크죠. 중국 것은 15kg, 우리는 60kg이니까 우리는 원한다면은 뭐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것도 달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수송용으로도 쓸 수 있죠. 다목적이니까 당연히 정찰용 되는 거고. 뭐 우리는 특히 산이 많은데 고립된 뭐 부대한테다가 탄약과 뭐 식량, 의료품 이런 걸 전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예. 작전 방향이 이거는 50km다. 그래서 4단급, 예단급이고 운용 고도도 3.6km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게 그 뭐랄까 맨페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보통 3km에서 3.5km예요. 도달 고도가 최대 고도가 그거보다 높이 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이 좀 보장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특히 정찰 임무는 그렇겠죠. 뭐 공격 임무가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이 급에서 사용되는 우리 EOIR 시스템의 성능을 보면은 아까 중국 거보다 훨씬 높겠죠. 예, 활용 범위가 다른 거니까 급이 다른 비행기니까. 이 보면은 이제 우리 가시광선은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전차 정도의 모양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IR은 적외선 같은 경우 15km 대단하죠. 이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 정도 중량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구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에 동력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홍보하는 자료를 보면은 이제 제안하는 회사 측에 운용 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시 2대까지도 동시에 운용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정찰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적의 공격 같은 걸 인지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4대 정도를 운용을 하면은 24시간 체제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습당할 염려가 없는 거죠. 저게 무인기든 무슨 어떤 공격 자산을 가지고 뭐 야음을 틈타서 날아온다 이런다고 할 때 이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군단급 무인기, 뭐 전략 무인기 이런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4단 예단급이거든요. 예. 그럼 예단급, 4단급, 그다음 군단급, 그리고 나라 전체에서 이미 24시간 감시 체계를 우리는 구축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레이어가 청이 몇 개입니까? 예, 다청으로 중복되는, 예, 다청 중복 뭐랄까 사전 인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단부터 시작하면은 예단, 4단, 군단, 그 다음 위에 전략 무인기까지 4개의 청으로. 그 위에다 인공위성도 이제 30년 정도 가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5개 청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기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그게 우리의 부대 단위, 소부대 단위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예. 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업계 제안인데, 만약 저한테 누가 여쭤보신다면은 이것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 분야에 있어서의 둘째가름스러운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뭐 축적됐다기보다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단급, 예단급 무인 자산으로서의 선택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져요. 예. 이게 웬고하니 지금 4단급 무인기를 우리가 이제 조기에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보로 나와 있는 게 이 친구들이에요. 위에는 대한항공, 밑에는 이제
카이크인데 이 두 기체의 특성이 뭡니까? 두 개 다 뭐 방식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수직이 착륙도 되고 또 직진을 할 때는 이렇게 로터를 바꿔가지고 속도를 고정익만큼 빨리 갈 수 있고, 즉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다 가진 기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보면은 60mm 박격 포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EOIR 시스템만 가지고도 소형 기체에서 그게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한국의 하늘에서 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정익은 그만큼 정밀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자폭 무인기 같은 형태로밖에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정에 의해서는. 정확도가 유지되려면. 그런데 훨씬 저렴한 가격에 회전익은 정밀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LIG의 제안이 괜찮은데, 예? 다용도성으로. 그런데 속도나 이런 생존성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틸트로터 기술과 뭐 그걸 저기 대한항공 것은 틸트로터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것도 직진을 할 때는 프로펠러가 일반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 회전익형보다는 더 다재다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4단급 이제 무인기 후보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헬리콥터형은 조금 기대치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소형 쪽은 헬리콥터형이 우리도 병사대 들고 다닐 정도로도 필요하다. 이러다면 이게 이제 우리도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오히려 지금 중국의 블로피시랑 되게 비슷해요. 그거보다 더 작아요, 제가 봐서는. 예. 병사들이 진짜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 조립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에 그림을 보시면 배터리가 보이죠. 전기 구동이에요, 이것도. 근데 중국 것은 배터리가 2개였는데 그게 뭐 각각의 한계가 서로 대응하는 수준이 뭐 출력이 비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께 좀 작아 보여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대대급 다목적 정찰 드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다목적이라는 것은 정찰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다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드론을 전투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블로피시보다 살짝 작은 걸 해서 대대급 정도에서 더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공격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그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 보면은 이제 EOIR 시스템 붙은 게 보이는데 중국 것과 거의 비슷하죠.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의 크기가 되게 비슷하다. 저 위에 2개 나란히 조그맣게 2개 나란히 있는 것은 레이저 송수신용인 것 같고, 중국 것을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아마 신속 획득 사업인가 이런 식으로 아마 방위산업청에서 결정하는 걸 거예요. 이게 다족 보행 로봇하고. 예.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빨리 채용하고 싶다, 빨리 실험해보고 1, 2년 안에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블로피시에 대응하는 수준인 것 같다. 예. 최소한 60mm 중국처럼 박격포탄 몇 개는 달 수 있겠죠. 예. 원한다면. 자, 이렇게 되면 입지가 이제 좀 좁아진 LIG의 드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상용으로 쓰면 괜찮다. 그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아까 틸트로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수직이 착륙도 되고 직진도 빠른 거. 그런 종류의 기체들도 아마 이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상용으로. 예. 그리고 정찰을 하고 또 가운데 그 통신 중계를 하고 해상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미사일에 중간 유도를 해주고 대한 미사일 같은 거, 그런 용으로 넓은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쓰기에는 작전 운용 반경이 50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내가 이제 50km 날라갔다 최대치. 예. 거기서 내가 EOIR 시스템으로 적을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또 뭐 한 30km 된다고 쳐요. 30km 된다고 쳐요. 그래서 한 8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리하다. 어중간하다 되게. 예. 뭐 특수작전용으로 뭐 조그만 보트에 뭐 참술이나 뭐 윤영함 정도의 실험은 모를까. 더 구축한 급의 실기는 좀 운용이 체급이 좀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이거는 아마 아까 틸트로터 그 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 또한 적절치는 않다. 왜냐? 보면 미 해군도 MQ-8B라고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이거는 이제 실제 소형 유인 헬기를 바탕으로 무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1.4톤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LIG 거는 200kg급이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거의 시험용으로 생산됐죠. 20몇 대 생산되고 이거 벌써 이거 은퇴했어요. 예. 이 정도 급도 적절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게 100%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속도란 부분도 있고, 최소한 기존의 함정 탑재용 그 유인 헬기만큼의 성능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작전 반경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체급이 작으니까. 예. 그래서 소형, 헬기형 무인기로는 좀 어렵다. 예. 함상에서 구축함 같은 데서 그 작전에 진짜 도움이 되게 제대로 쓰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추정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좀 오래된 거라. 2021년 12월 27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예요. 여기 보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 탑재 정찰용. 예. 구축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적어놨죠. KDX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KDX2를 계속 개량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수직 발사관도 국산 걸로 또 바꿀 겁니다. 레이더도 바꾸고. 예. 서북 도서용 무인 항공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통과시켰다. 예. 저 KDX2에 들어가는 무인기 그리고 서북 도서용 무인기를 한 기체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예. 이거는 바깥에 거의 공개가 잘 안 돼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많은 준비들이 돼 있어요. 길이 한번 보실래요? 8.2m예요. 좀 전에 보신 미군급보다 더 커요. 폭이 3m고 높이가 1m예요. 엔진을 1000에서 1500마리급으로 지금 개발 중이에요. 터보 샤프트 엔진을. 이걸 위해서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미 21년에서 23년까지 190억을 투입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순조로워 보이거든요. 예. 이게 형태는 밑에 이래요. 여기 처음 보셔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단 팬이 두 개 보이죠. 몸통에. 이것은 서로 반대쪽으로 도는 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축 반전은 아니고 이축 반전이에요. 이걸로 수직이 착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위로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릴 수 있고 공중에 채공도 가능해요. 호버링도 돼요. 거기다가 직진으로 빨리 가고자 할 때는 여기를 탁 닫아요. 닫고 뒤에 보시면 프로펠러 보이죠. 프로펠러 저걸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넓어요. 여기서 많은 양력을 발생시켜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납작하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한 속도가 나올 것 같아요. 시속 400-500k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열 효율도 상당히 좋겠죠. 저기 연비도.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죠. 이거를 싣겠다는 거예요. KDX2 같으면 이미 헬기를 탑재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8m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체가 살살 커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서북 도서용에서도 쓰겠다는 거예요. 예. 한 기체를 가지고 두 가지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 스펙을 딱 보고 나면은 여기에 정찰 감시, 이거 몇 대 띄워놓으면 되겠죠. 정찰 감시, 속도, 무장량도 엄청날 거예요. 예. 이거는 1500마리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속도도 빠르고 채공 시간도 길고 작전 반경도 훨씬 넓을 거예요. 빠르기 때문에 생존성도 좋고 여기다가 스텔스 도료만 좀 바르면은 저게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비행 형상이 또 그걸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이런 형상의 기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나온 지는 제법 됐어요. 근데 이게 상용화된 것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우리는 민간에서 민수용으로 상용화도 되기 전에 군수용으로 이걸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돼서 나오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앞서 보셨지만은 31년까지 5,700억을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나오면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굳이 뭐 KDX2급이 아니라 호위함급에도 공간을 더 마련해서 넣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뭐 몇 개를 접고 분리하거나 이렇게 접을 수 있다 이러면은 충분히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유인 헬기에 추가해서 호위함급에도 그걸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이게 21에서 35년 핵심 기술 기획서예요.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거. 여기에 보면 85원 항목에 이렇게 돼 있죠. 다목적 고속 고기동 회전익 플랫폼 설계 기술. 제일 위에 칸에 보면은 복합형 회전익 비행체 통합 개발 기술, 이게 이거예요. 네,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게 줄여서 UCCR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보면은 복합형 고추력, 아까 1000에서 1500마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덕티드 팬 기술이 들어간다. 저기 1500마력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LAH에 엔진이 두 개 들어갑니다. 터보샤프트 엔진이. 그 각각 하나에 마력이 1200마력인가 그래요. 그게 두 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 정도 엔진보다 좀 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복합형이기 때문에 속도는 LAH보다 훨씬 빠르겠죠. 예. 그 다음 동축 반전 로터 시스템 개발 기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잘 살아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숨겨진 비밀 무기고 세계 최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훨씬 세분화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안 가본 길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 그래서 오늘 소개 주제인 중국의 그런 블로우피쉬 같은 급은 우리는 대대급 정도에서 같은 전기 구동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4단급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틸트로트다. 함상형도 이렇게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